유엔 본부 회의장. 193개국 대표단 앞에 선 내 가슴에는 김서연, 대한민국이라는 명패가 빛났다. 하지만 불과 2년 전 내 이름은 서울 강남의 한 빌딩 28층 화장실 청소 일지에만 존재했다. 걸레질하던 손으로 어떻게 이 연단에 섰을까? 아무도 믿지 않을 이야기. 하지만 모두 사실이다. 2년 전 그날을 잊을 수 없다. 면접실 문을 열었을 때 3명의 시선이 내 낡은 구두에 먼저 향했다. 권민정 인사부장이 이력서를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다. 청소 경력 8개월, 185, 학력 나는 공백. 그녀가 물었다. 고졸이냐고. 숨이 막혔다. 말해야 했다. 옥스퍼드 대학원 언어학과를 다녔다고. 하지만 중퇴도장이 찍힌 증명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침묵이 흘렀다. 권민정이 시간 낭비라며 면접을 끝냈다. 옆에 앉은 박철수 청소팀장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말했다. 7개 국어 가능합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다. 비웃음이었다. 권민정이 펜을 던지며 거짓말도 정도껏 하라고 했다. 밖으로 나왔다. 복도가 빙글빙글 돌았다. 지갑에 남은 돈만 3,000원. 이번 달 월세는 이미 2달 밀렸다. 모든 게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 옥스퍼드. 23살의 나는 언어학 석사과정 2년 차였다. 장학금을 받으며 동시통역 전문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까지. 언어는 내게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웠다. 그해 11월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새벽 2시. 울리는 전화를 받았다. 부천경찰서였다. 낯선 남자가 내 이름을 확인했다. 그리고 말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심장이 멎었다. 병원, 중환자실, 의식불명. 단어들만 파편처럼 박혔다. 나머지 말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24시간 안에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인천공항에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에서 일주일을 버텼다. 그러나 아버지는 결국 눈을 뜨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사흘 후 아버지를 따라갔다. 23 나이에 고아가 됐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이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은 빚더미였다. 채권자들이 찾아왔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옥스퍼드로 돌아갈 항공권 값도 없었다. 학교에 휴학계를 냈다. 한 학기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빚을 갚느라 1년이 흘렀다. 복학 시기를 놓쳤다. 결국 자퇴서를 제출했다. 꿈이 산산조각 났다. 일자리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중퇴 학력으로는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력서 수백 장을 넣었다. 모두 탈락이었다. 그렇게 청소일을 시작했다. 강남의 한 글로벌 기업 빌딩. 테크노월드라는 IT 기업이었다.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했다. 28층 사무실과 화장실을 청소했다. 손은 거칠어졌고 무릎은 까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청소하는 동안에도 언어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빈 회의실에서 혼자 통역 연습을 했다. 외국 뉴스를 들으며 동시 통역했다. 벽에 대고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 믿었다. 8개월이 흐른 어느 금요일. 점심시간에 28층 복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고함을 쳤다. 존슨 대표였다. 이 회사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 그가 독일 대표단이 기다리고 있는데 통역사가 왜 안 오냐고 소리쳤다. 누군가 대답했다. 한지은 팀장이 갑자기 입원했다고. 대체 인력을 찾고 있다고. 존슨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회의는 10분 후인데 5억 달러짜리 계약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나도 모르게 멈춰섰다. 심장이 뛰었다. 이건 기회였다. 평생 오지 않을 기회. 문을 두드렸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청소복 차림의 나를 보고 존슨 대표가 인상을 찌푸렸다. 지금 청소할 때가 아니라고 했다. 나는 말했다. 통역할 수 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옆에 있던 이준호 과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다시 말했다. 독일어와 한국어 동시 통역이 가능하다고. 존슨 대표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회의적인 눈빛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가 한번 해보라고 했다. 독일 대표단이 들어왔다. 슈미트 회장과 임원 3명이었다. 그들의 얼굴에 불편함이 역력했다. 청소부가 통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회의가 시작됐다. 슈미트 회장이 독일어로 쏟아냈다. 빠르고 날카로운 억양. 기술 계약 조건, 납품 일정, 품질 보증 조항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산업 전문 용어가 섞였다. 나는 0.3초의 텀도 없이 한국어로 옮겼다. 슈미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더 빠르게 말했다. 일부러 시험하는 것 같았다. 나는 따라잡았다. 아니, 앞섰다. 그의 문장이 끝나기 전에 번역이 완료됐다. 30분간의 회의가 끝났다. 슈미트가 독일어로 내게 물었다. 어디서 배웠냐고. 나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했다고 답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존슨 대표가 내 어깨를 잡았다. 내 이름을 물었다. 김서연이라고 답했다. 그가 말했다. 내일부터 국제사업부로 출근하세요. 귀가 의심됐다. 방금 내 인생이 바뀐 건가? 복도로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봤다. 청소복을 입은 내 모습.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다. 2년 만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국제사업부 사무실 문을 열었다. 청소복 대신 정장을 입었다. 중고로 산 옷이었지만 깨끗하게 다렸다. 손이 떨렸다. 이준호 과장이 나를 팀원들에게 소개했다. 12명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다. 특히 한 여자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최은지, 하버드 출신 수석 통역사였다. 그녀가 비꼬듯 물었다.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옥스퍼드입니다. 증명서 제출하셨나요? 말문이 막혔다. 중퇴 증명서를 어떻게 내놓을 수 있을까? 이준호가 끼어들었다. 실력이 증명이라고. 은지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첫 주는 지옥이었다. 은지가 나에게 온갖 잡무를 떠넘겼다. 회의록 정리, 자료 번역, 스케줄 관리. 통역 기회는 주지 않았다. 나는 묵묵히 해냈다. 불평하지 않았다. 2주가 지났다. 프랑스 대표단과의 협상이 잡혔다. 친환경 기술 제휴권이었다. 은지가 주 통역을 맡았다. 나는 보조였다. 파리 출신 뒤풍 회장이 도착했다. 60대 중반의 까다로운 인물이었다. 그는 프랑스 문화와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 회의가 시작됐다. 은지의 통역에서 실수가 나왔다. 미묘한 뉘앙스 차이였다. 뒤풍의 표정이 굳었다. 그가 불만을 표했다. 은지가 당황했다. 식은땀이 흘렀다. 존슨 대표가 나를 봤다.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프랑스어로 말했다. 정확한 표현으로 다시 설명했다. 뒤풍의 얼굴이 펴졌다. 그가 미소를 지었다. 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복도에서 은지가 나를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제자리를 빼앗으려는 거예요?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저 도운 것뿐이라고. 그녀가 비웃었다. 학력도 불분명한 주제에 건방지다고.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다음 주 일본 기업과의 미팅이 있었다. 사토 사장이 왔다. 전통을 중시하는 60대 경영인이었다. 예절과 격식이 중요했다. 은지가 또 통역을 맡았다. 하지만 일본 비즈니스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사토의 존댓말 높임을 평어로 번역했다. 사토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존슨이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일본어로 정중하게 다시 통역했다. 적절한 경어를 사용했다. 사토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회의 후 그가 내게 명함을 건넸다. 훌륭한 통역이었다고 말했다. 한 달 만에 3건의 대형 계약이 성사됐다. 존슨 대표가 나를 불렀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다. 승진 발령이었다. 선임 통역관. 월급은 3배로 올랐다. 잘했어요, 서연 씨. 고맙다고 답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2년 전 화장실에서 걸레질하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무렵 한 사람을 만났다. 강민우. 30대 중반의 변호사였다. 회사 법률 자문을 맡고 있었다. 카페에서 처음 마주쳤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독일 회의 때 통역 인상 깊었습니다. 고맙다고 했다. 그가 커피를 권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따뜻했다.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한 달 후 우리는 연인이 됐다. 민우는 내 과거를 알고 있었다. 옥스퍼드 중퇴, 부모님의 사고, 청소부 시절. 그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의 나를 사랑한다고. 행복했다.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다. 일도 잘 풀렸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 대기업과의 대형 프로젝트가 잡혔다. 테크드래곤이라는 회사였다. 리 회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 50대 중반의 냉철한 사업가였다. 이번에는 은지가 빠졌다. 나 혼자 통역을 맡았다. 압박감이 컸다. 100억 규모의 계약이었다. 회의실에 들어갔다. 리 회장이 중국어로 빠르게 말했다.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중국 내 법률 조항까지. 복잡한 내용이었다. 나는 정확하게 통역했다. 놓치지 않았다. 3시간의 마라톤 회의가 끝났다. 리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한국에 이런 인재가 있다니 놀랍다고. 계약서에 사인했다. 존슨 대표가 환하게 웃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은지가 복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사무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내 학력에 대한 의혹이었다. 누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테크노월드의 통역사 김서연이 학력을 위조했다고. 옥스퍼드 졸업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고.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다. 사람들이 분노했다. 학벌 위조는 용납할 수 없다고. 회사 게시판에도 익명 글이 올라왔다. 존슨 대표가 나를 불렀다. 이게 사실입니까? 졸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위조는 하지 않았다고. 나는 중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존슨의 얼굴이 굳었다. 그가 서류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나는 옥스퍼드에 연락했다. 재학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중퇴라고 명확히 표기된 서류였다. 제출했다. 하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다. 더 악의적인 글이 올라왔다. 내가 불법 체류자였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영국에서 불법으로 일했다는 거짓 정보였다. 민우가 다가왔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제가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가슴이 무너졌다. 누가 이러는 걸까? 왜 나를 무너뜨리려는 걸까?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민우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냉랭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당신이 정말 옥스퍼드에 다녔어요? 심장이 얼어붙었다. 민우마저, 가장 믿었던 사람마저 나를 의심했다. 증거를 보여줬다. 학생증, 재학증명서, 교수님의 추천서까지. 그는 고개를 돌렸다. 위조할 수 있잖아요. 그 말에 무너졌다. 사무실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따가웠다.
은지가 동료들에게 뭔가 속삭였다. 그들이 나를 피했다. 일주일 후 존슨이 나를 다시 불렀다. 그의 표정이 무거웠다. 당분간 휴직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고 물었다. 회사 이미지 때문이라고 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나는 멍하니 사무실을 나왔다. 모든 게 다시 무너지고 있었다. 휴직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원룸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텅 비었다. 3년 전 부모님을 잃었을 때의 그 감각.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 핸드폰이 울렸다. 민우였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무시했다. 이틀을 꼬박 누워 있었다. 셋째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났다. 민우가 서 있었다. 그의 눈이 충혈돼 있었다. 미안해요. 그가 말했다. 자신이 조사했다고. 은지가 사립탐정을 고용해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고. 증거를 찾았다고.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은지와 탐정 사이의 이메일 기록이었다.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 의뢰서까지 있었다. 모두 은지의 계획이었다. 회사에 제출했어요. 은지는 이미 정직 처분받았습니다. 민우가 내 손을 잡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다. 나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터져나왔다. 민우가 나를 안아줬다. 괜찮다고 속삭였다. 사흘 후 회사로 복귀했다. 동료들이 사과했다. 이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커피를 건넸다. 소문을 믿어서 미안하다고. 존슨 대표가 나를 불렀다. 그의 얼굴에 미안함이 역력했다. 우리가 당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했다. 그가 봉투를 건넸다. 보상금이었다. 사과의 표시라고. 거절했다. 나는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존슨이 컴퓨터 화면을 돌렸다. 이메일이 떠 있었다. 발신자는 유엔 본부였다. 나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다. 국제회의 전속통역관으로. 심장이 뛰었다. 유엔. 꿈에도 그리던 무대였다. 존슨이 물었다. 갈 거냐고. 당연하다고 답했다. 한 달 후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다. 민우가 공항까지 배웅 나왔다. 그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열어봤다. 반지였다. 그가 무릎을 꿇었다. 돌아오면 결혼해 줄래요? 눈물이 또 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나를 꼭 안았다.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다. 유엔 본부 건물이 보였다. 맨해튼 이스트 강변의 우뚝 선 모습. 꿈만 같았다. 193개국 대표들이 모이는 곳. 내가 여기에 서게 되다니. 첫 회의는 환경 정상회담이었다. 각국 대표들이 자국어로 발언했다. 나는 동시통역 부스에 앉았다. 헤드셋을 끼고 마이크를 켰다. 손이 떨렸다. 독일 대표가 말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 탄소 배출, 국제협력. 나는 숨을 고르고 통역을 시작했다.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나왔다.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했다. 3년간의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걸 깨달았다. 회의가 끝났다. 각국 대표들이 통역의 품질을 칭찬했다. 특히 한국 대표단이 자랑스러워했다. 대사가 내게 다가왔다. 한국의 자랑입니다.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청소부였다. 학력도 불완전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부모님 사진을 꺼냈다. 늘 가방에 넣고 다녔던 낡은 사진. 아버지와 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3년 전 그날의 전화가 떠올랐다. 중환자실 복도. 장례식장. 부모님께 말했다. 보고 계시냐고. 딸이 여기까지 왔다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3개월간 유엔에서 일했다.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까지. 중요한 회의마다 통역을 맡았다. 어느 날 한국 뉴스에 내 이야기가 나갔다. 청소부에서 유엔 통역관으로
김서연의 기적 같은 이야기. 제목이었다. 기자가 나를 인터뷰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 물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다. 모욕당했지만 실력으로 증명했다. 의심받았지만 진실을 지켰다. 한국에 돌아왔다. 공항에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꽃다발을 건넸다. 웃으며 안겼다. 그가 속삭였다. 이제 우리 결혼식 준비할까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테크노월드로 복귀했다. 동료들이 박수로 맞아줬다. 존슨 대표가 악수를 청했다. 국제사업부 이사로 임명합니다. 믿을 수 없었다. 2년 전 청소복을 입고 화장실을 닦던 내가 지금은 임원이 됐다. 사무실에 들어갔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다. 28층. 내가 걸레질하던 바로 그 층이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옥스퍼드 학생증이 들어있었다. 낡고 구겨진 카드. 김서연이라는 이름 옆에 작은 사진. 그때의 나는 23살이었다. 꿈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꿈이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학생증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다. 지나온 날들의 증거였다. 고통의 흔적이자 승리의 기록이었다. 민우와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다. 존슨 대표와 동료들, 옥스퍼드 은사님도 화상으로 참석했다. 부모님 사진을 단상에 모셨다. 서약할 때 목이 메었다. 민우가 내 손을 꽉 잡아줬다. 우리는 키스했다. 박수가 터졌다. 피로연에서 존슨이 축사를 했다. 서연 씨를 처음 본 건 청소복 차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진짜 재능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박수가 쏟아졌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신혼여행은 영국으로 갔다. 옥스퍼드를 다시 찾았다. 3년 만이었다. 대학 캠퍼스를 걸었다. 내가 공부하던 건물, 자주 가던 도서관, 친구들과 밥 먹던 식당. 모든 게 그대로였다. 변한 건 나뿐이었다. 언어학과 건물 앞에 섰다. 김 교수님이 나와 계셨다. 내 은사님이었다. 그분이 날 알아보고 달려오셨다. 서연. 꼭 안아주셨다. 눈물을 글썽이셨다. 소식 들었어. 자랑스럽구나. 감사하다고 했다. 교수님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그분이 고개를 저으셨다. 내 힘이야. 넌 포기하지 않았잖니. 연구실로 갔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교수님이 물으셨다.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고. 한국에서 언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분이 미소 지으셨다. 내 경험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다. 한국에 돌아와 강의를 시작했다. 대학에서 동시통역 강좌를 열었다. 학생들이 모였다. 첫 수업에서 내 이야기를 했다. 청소부였던 것, 학력 위조 의혹을 받았던 것, 모든 것. 학생들이 숨죽여 들었다. 여러분, 출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했다. 어디서 시작했든 포기하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수업 후 한 학생이 다가왔다. 20대 초반 여학생이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도 집이 어려워서 학비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런데 교수님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그 아이를 안아줬다. 괜찮을 거라고 했다. 나도 그랬다고. 1년 후 유엔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연례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주제는 역경을 넘어선 성장이었다. 다시 뉴욕으로 갔다. 민우가 함께했다. 총회장에 섰다. 193개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섰다. 심호흡을 했다. 이야기를 시작했다. 부모님의 사고, 학업 중단, 청소부 생활, 모욕과 의심, 그리고 재기. 모든 것을 담았다. 저는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말했다. 하지만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어디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립박수가 터졌다. 울먹이는 사람들도 보였다. 연설 후 한국 대사가 다가왔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벅찼다. 나는 한국인이었다.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끈기를 보여줬다. 지금 나는 35살이다. 테크노월드 부사장이 됐다. 민우와 딸 하나를 낳았다. 이름은 희망이다. 가끔 회사 28층에 올라간다. 청소하던 그 화장실. 지금도 그대로다. 문고리를 만진다. 5년 전 내 손때가 묻어 있을 것이다. 신입사원들에게 항상 말한다. 지금 어디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청소부였던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불가능은 없다. 포기하지 않으면. 책상 서랍에는 아직도 그 학생증이 있다. 액자는 치웠다. 이제 과거에 매달릴 필요가 없으니까. 앞만 보고 간다. 희망과 함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세상은 때로 잔인합니다. 여러분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학력으로 재단하고 과거로 규정하려 들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당신의 가치는 그런 것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끈질기게 버티는지가 결정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세요. 모욕당하면 실력으로 증명하세요. 의심받으면 진실로 답하세요. 청소부도 UN 연단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닿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솔직한 감상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